외국배의 그 입출항이 허용된 데죠. 우리가 1876년에 일본에 이제 개항된 게 우리 부산, 원산 그리고 인천 제국이지 않습니까? 개항이라는 건 외국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축산항은 개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상륙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교통이 되었는지 우리 형들이 소주를 사가지고 일본 배 갖다 주고 일본 사람들이 뭘 돈을 주고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있었는데 개명이가 여기 막 떼범이 여기 끼어가지고 혼이 났어요. 정말 내가 막 떼범이 침을 들 것 같은 그런 이제 위기에 있었는데 너무 저 생명이 얼룩 같아서 넘어가고 그때 좀 있다가 다시 그 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갔더니 조그만 고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고기에 뭐 이렇게 조그만 고기에 뭐 이렇게 빨간 걸 이렇게 말라가지고 주더라고요. 일본 선원들이. 그걸 지금 생각하니까 그 짱어 덮밥에 이렇게 유장을 발라가지고 준 거예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 흰밥에다가 그때 흰밥 먹기 어려웠는데 흰밥에다가 그 짱어 조각이 두 조각이 얹어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승하고 그 만남이 짠 됐습니다. 아주. 아주 짜릿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이 상승을 제가 형성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또 빨리 선발을 하는 사람하고 상승도 마찬가지. 중학교 1학년 때 상승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다라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부님이 수상을 실패를 했어요. 잘 안 돼가지고 그 후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포가 이제 축산항 바로 위에 있는 항인데 축산항보다 훨씬 크죠. 관광보다 훨씬 크다. 후포항. 근데 후포항에 이제 독림수산이라고 아주 큰 대규모의 수산업을 하는 분이 계세요. 김원규 씨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배를 하나 빌려온다고 하시면서 그걸 자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다라는 말이 일어나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다라는 말이. 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배를 빌려온다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해양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해양대학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 오피서가 1등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그 수업에서도 선생님이 여기 가면 초사로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다음에 배운 그 다음에 배운 이 차터 용성계약을 차터라고 그러거든요. 배를 빌린 걸 영미에서는 영어 단어로 차터를 하는데 이 차터를 일본말로 좌다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차터 울동에서 말하는 이 좌다가 일본 사람들이 쓰는 차터를 이제 일본 발음을 가지고 와서 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 그래서 정말 신기한 발견을 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 동네 사람들 좌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 페인트 칠하는 그 일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제 수필집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그 괜찮다가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크게 동해안에서 제일 크게 수산업을 한 집일 거예요. 무슨 그 세척이 많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패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조선소에서 페인트 칠하는 일을 했어요. 원래 선주는 페인트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하루 살기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 칠하는 일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는데 이 아버지 말씀이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이거 보면 내가 이렇게 이건 우리 아버지가 접니다. 요거는 저 나이 많겠는데 선생님인데요.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대리부장님 말씀은 요 선이 흰색이 있고 약간 붉은색 나는 그 선 있지 않습니까? 색깔 있지 않습니까? 요게 로드라인이라는 겁니다. 요보다도 집을 더 실으면 우리가 죽음입니다. 여기 나온 게 수해 페리오 사건 있죠? 수해 페리오. 사람 너무 많이 타서 그냥 깔아져 버렸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요 선입니다. 요 선. 로드라인이라고. 헐수선이죠.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내용은 아마 로드라인이다 이런 말은 안 하시고 저보고 제가 중학교 때인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전에 있는 그대로
그 전에 취해둔 요 그대로 선을 딱 맞춰가지고 그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양쪽에다가 이제 못을 쳐가지고 줄을 딱 팽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페인트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했더니 나중에 해양대학 들어가 보니까 이게 로드라인, 생명선이에요. 저거보다 더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저게 깔아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요 선까지만 차야 되는 거예요. 요 선까지만. 요보다도 더 물이 더 들어가가지고 해버리면 배가 침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도 야, 이게 로드라인을 이렇게 아시고 또 계획치를 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선소가 있는데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두 가지 형태의 조선이 있었어요. 서박건조가. 우리 집 옆에, 우리 집 강릉에 조목수라고 우리 살고 있어요. 조목수. 근데 조목수가 나무로 뗏목을 만들어요. 집 마당에 우리 동네 옆 동네에서 나무 큰 판때기 같은 막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그게 굽기도 하고 대패질도 하면서 뗏목, 조그만 뗏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뗏목을 만들었어요. 조목수가.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바로 옆집이니까 들러가지고 배가 이제 모양을 갖춰가는 그런 과정을 본 거죠. 쭉 이렇게 봤는데 제일 인상적인 게 지금도 기억 나오는 게 이게 톱밥을 넣더라고요. 저기 만든 건 목선이에요. 목선. 나무를 이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 톱 이제 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에서 나는 껍질 중에서 이게 물을 먹으면 단단해지고 이제 팽창되는 그런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사이에다가 그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두드려요. 그럼 이게 배가 물에 들어가면 이게 불어가지고 이 확대가 되버리니까 그 나무 사이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걸 제가 인상적으로 이제 봤는데 또 하나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는 우리 동네에서 아까 그 해변가까지 나가는데 한 1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목선이 그래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선 그걸 바닷가에 가서 띄우는데 완전 진수한데 런칭하는데 그 역사였어요. 역사. 동네 사람 다 불러요.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장정들이 그 치고 밑에는 또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깔아가지고 좀 밀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한 수명 정도 붙어갖고 그 목선을 바다에 이제 런칭시키고 이런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잘 봤고 진짜 이제 조선소 형태를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슬리베이인데 우리 동네에는 이제 슬리베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제 그 1920년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조림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집에 이미 전기 이미 들어있을 거예요. 1959년인데 우리 집 전화가 이제 8번인데 해방되고 바로 전기 전화 다 들어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선들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슬리웨이입니다. 이제 여기 철로를 두 개를 깝니다. 철로 깔고 여기 보면 여기 나무 막대 같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에 철로 위에 이런 나무를 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저걸 이제 물 밑에 철로 위에다가 딱 하면 배가 이제 그 위에다가 딱 올라서면은 배가 이제 안정되면은 그 나무통 이런 이제 나무통하고 이제 와이어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놓거든요. 그러면 배 올릴 때는 그 와이어를 감으면은 요 통 위에 이제 앉아 있는 배가 올라오게 되고 진수할 때는 와이어를 풀어버리면 이제 쫙 가가지고 배가 이제 확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가보면 진수하는 이제 구경하러 많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와이어를 막 사정없이 풀어버리면 배가 막 물에 가서 확 하면 막 그 물이 호수처럼 확 이렇게 퍼지는 그 광경을 보고 박수 치고 이렇게 하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박 근조 금융법 연구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선박 근조나 금융법 잘하는 변호사로 오면 항상 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조선소 그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는 변호사님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계획조선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내가 수협에 어떤 한 60 넘으신 분한테 이야기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이제 수산업에 실패하니까 우리 조부님이
이제 계획 조선을 하나 이제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산업 협동조합하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촌에 있는 분들 배를 하나 철선을 하나 지어주려고 이제 정부에서 한 이제 60%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본인이 자부담을 한 3분의 1 정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 조선을 해줬고 우리 조부님이 이제 하나를 맡아가지고 포항 조선소에 이게 거주 중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막 노란봉투가 계속 날아오더니 막 집이 막 집다리가 와가지고 우리 조선소하고 이럴 때 막 다 딱지를 붙여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조부님이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이제 강제 처분 그러니까 강제 집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뭐 무슨 라디오 뭐 등등에서 막 수십 개의 노란 딱지가 다 붙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됐나.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집하고 뭐 땅하고 뭐 필지 이런 것들 전부 경매가 대상이 돼가지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부가 그때 이제 감사원에 뭐 고위 공무원이셨는데 고모가 이걸 다 사줬어요. 사줘가지고 우리가 집하고는 그대로 살아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다음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여운을 남겼습니다. 제가 바다거나 수필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려워가지고요.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 집에 한 25년 수산을 했는데 뭐 영광스러울 때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상처만 남기고 우리 집이 식구가 한 15명이 됐습니다. 뭐 우리 형제도 오형도 있었는데 삼촌도 있고 또 이런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다음에 둘이 헤어지고 힘든 일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영희 중학교, 영희 고등학교 삼촌들 지금 서울 대구에서 공부하셨는데 저도 대구를 가고 싶었는데 도시를 못 나가가지고 엄청 한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어졌는데 그때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해양대학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제가 뭐 제 자랑 같아서 이야기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야 면단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김 교수 100 출세했다. 출세 비결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워가지고 어머님이 소풍 가지 마라. 소풍 갈 때 왜 뭐 한 5월인가 10월인가 그 선생님 들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소풍 가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말씀 들으시고 나오시더니 우리 어머니 보고 막 야단 치면서 자는 아들 기죽이지 마라. 기죽이지 마라. 기죽이면 안 된다. 애들 소풍 못 가면 걔가 죽는다. 그래서 다른 것 뭐 돈 아껴도 애들 기죽이는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 5원 얻어갖고 이제 소풍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저희들이 자랄 때 가정교육을 상당히 잘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어촌에서 이제 자랐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후회한대에서 오셨는데 선생님하고 그다음 이제 재미있는 생선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동아일보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체험한 것 중에서 지식도 전달하면서 좀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재밌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전화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골목길 형님들이 조폭이 됐다. 근데 여러분들 제 칼럼을 읽으실 때는 좀 가감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쓴 거는 80%밖에 안 됩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조금 고칩니다. 제목 같은 건 동아일보 기자들이 기막히게 탁 뽑아가지고요 앞을 탁 장식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폭, 저는 조폭 이런 말 잘 쓰진 않습니다. 특히 명문사학위 고대 교수들이 조폭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동아일보에서 재밌게 쓰려고 골목길 형님들이 조폭이 됐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 지금 해적이 이제 출몰을 하는데 저희들이 배 탈 때는 소말리아 해적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해역 같은 지나갈 때 우리가 배가 좀 천천히 가면은 이제 갈풀이 같은 거 가져와서 이제 해적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인지를 한 면 잡고 선장방에 올라갑니다. 선장방에 가면은 그 금고가 있는데 선장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배에서 선장금이라 그래서 선원들한테 상륙할 때 이제 육지에 줄로 갈 때 우리가 달러를 얼마씩 주거든요. 배에서 얼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상당히 있는데 그 선장한테 이제 달러를 챙겨가지고 이제 달아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렇게 총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골목길 형님들이 조폭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체험할 때 1980년대에는 뭐 이렇게 골목 대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해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막 소말리아 해적들은 막 무장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조폭이 됐다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요 사진은 잘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선장방입니다. 제가 첫 배 탔을 텐데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때도 제가 아주 예뻤습니다. 이제 선장방에 가가지고 이제 선장을 인지를 잡아가지고 선장이 아주 제대로 구깁니다. 걔들이 팬티만 입혀요. 다 벗게 하고 팬티만 입히고 손을 묶어가지고 이제 내가 내려갈 때까지 너 우리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돼. 너 꼼짝 마라 해서 데려가가지고 배에서 자기들이 내려갈 때 그때 이제 선장을 부르줍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그 배에서 아주 황제 같은 선장이 팬티만 입고 있으니까 그 선장의 그 꼴이란 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어느 벼락에 물을 부을까요? 그 동아일보 기자들이 참 그 헤드라인 뽑는 게 진짜 전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어느 벼락에 물을 부을까요? 뭘 물어보냐? 우리 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도 보면 뭔가 찾고 있는 그 표정이거든요. 그리고 접니다. 제가 항해사 때인데 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 위치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항해사 출신들 여러분 계신데 섹스탄트라는 이제 육군이라고 우리가 콜럼버스 시절 때부터 우리 선배들이 바다에서 위치를 구하는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섹스탄트라고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 섹스탄트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별을 잡습니다. 별을 잡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별은 뭐 그대로 있는데 그 섹스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평선이 있거든요. 그 지평선 위에다가 별을 이렇게 딱 놓습니다. 그러면 고도가 지금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의 고도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현 시간에 지평선으로부터 별의 고도가 몇 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 중에 이제 잘 보이는 별들, 희미한 별은 안 되고 잘 보이는 별들 한 5개, 6개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타 사이팅, 별 관측의 그 대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이 사는 시리우스, 알데바란, 스피카, 안타레스 아주 낭만적이죠. 별자리 천문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별을 한 5개 잡아가지고 이제 선을 이렇게 끊게 되면 그 선이 일치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위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신기한 말이죠. 이제 알마나기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위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밀하게 그렇게 영국 왕립 천문대에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책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별자를 구하거든요. 그게 이미 한 10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콜럼버스 시대부터 바다를 항해하면서 무척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내가 18세기는 내가 10척 있다면 7척밖에 안 들어왔어요. 7척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 대항해 시대에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안정된 이런 이제 해상 그 운송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신기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수한 발견이 그 알마낙이라는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서 위치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내비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내비가 미 해군이 바다에서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오차가 있거든요. 오차가 있는데 실제로 내비를 통해서 우리 배 위치를 구한 것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별을 잡아가지고 미천 광급하고 차이가 얼마 없어요. 0.5마일 정도. 제가 5,000원 0.5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0.5마일이면 한 800m 정도. 바다에서 800m는 뭐 에러도 아니죠. 워낙 넓으니까. 그 정도로 이게 안정적이다. 자, 그럼 흑산도에는 여성 선장이 있다. 그 사실은 제가 이런 제목을 원하지 않았는데 동아일보에서 여성 선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월 2일자 이 칼럼을 보시면은 그 동아일보 기자가 그 칼럼 대장이 문화부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동아일보에. 그러니까 이분이 막 영화 이런 데는 아주 그 일각에 있는 분들. 그때 제가 칼럼을 써서 보냈더니 내용을 바꾼 건 아닌데 앞에 한 줄로 있어. 영화 해적에서 걸 크러쉬 손예진의 활약 이렇게 해서 제목을 딱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해적에 보면 손예진이 엄청난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뭐 고래하고 싸우고 뭐 고래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바다에서 그런 여성들은 뭐라 그럴까 이제 경문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우리 선박에는 여성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터블슛이 되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선박은 쉬라고 해요. 표현을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이제 처녀 출항한다. 처음에 진수에서 첫 항해를 우리가 메이든 보여줘요. 메이든은 여러분 처녀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다는 여성을 뭐라 그럴까 여성과 손을 벌릴 듯 하면서도 손을 벌려주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양대학에도 여학생 정원이 이제 5%가 돼서 200명의 5%는 한 40년 정도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다닐 때는 그 여학생이 없었어요. 전부 남학생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권위에서 야 이게 뭐냐 여성 차별에 대해서 그 이제 5% 이제 입학이 이제 허용이 됐고요. 그때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졸업 여학생들을 그 여자 그 졸업생들을 여러분들 며느리로 삼으면 손자 손녀들은 머리가 아주 좋을 겁니다. 왜 그런가면 자기들끼리 경쟁해요. 아까 말씀드린 5% 40명끼리 경쟁하니까 거의 1등급이에요. 우리 한국해대, 목포해대가 전체를 따지면 한 2등급, 3등급, 한 3등급 정도 돼요. 근데 여학생들은 다 1등급. 자기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여학생들은 또 이게 남성적인 그 활동을 하려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학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흑산도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제가 이제 오해 있는 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어선들이 많이 있는데 면허가 없이 이제 항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우리 정부가 한 20년 전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면접을 통해 가지고 소형 선박 조종 면허를 주자. 그렇게 해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관리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정책을 펴서 그래서 우리 목포해양대 교수들한테 그런 면접관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관 갔는데 갑자기 여성이 한 분 저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시나요? 했더니 흑산도에 있는데 그 남편하고 같이 이제 그 어선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배 나가가지고 거기서 자꾸 이렇게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선박 충돌 같은 거 예방도 주니까 하나도 모르시고 웃기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흑산도로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그때 한 45줄 됐는데 근데 왜 흑산도로 놀러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놀러 가볼까요? 근데 제가 이거 탔던 배입니다. 첫 번째 탔던 배 이름이 이제 페넬로포 요코예요. 근데 이 배는 이제 그 라스타누라라고 이제 여러분들 그 홀무즈 해협이 있어요. 홀무즈 해협 안에 있는 라스타누라에서 기름을 싣고 그 사우디의 홍해 쪽에 가면은 또 제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비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미군들이 전쟁이 나면 이제 홀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기름 수급이 안 되니까 큰 탱크를 지어가지고 제다 쪽에 기름을 그러니까 라스타누라 나는 기름을 그쪽에 옮겨서 비축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우리 배가 거기에 이제 투입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막 일주일에 막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 베일을 뭐라 하면 이제 페넬 오브 요크인데 피 보고 요크 배다 그렇게 했는데 그 베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아주 뭐랄까 이제 고상한 거예요. 페넬레비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의 부인이라더라고요. 부인을. 그래서 배는 이제 이런 이름을 여성을 따서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 선장이 나왔습니다. 여성 선장이 이제 현대 상세에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인생 이막은 크루즈선 선장으로 하겠다. 제 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크루즈 운항 선사가 없어요. 지금 이제 어제도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거기 나왔는데 그것은 그 배를 이제 그 뭐 전세선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진짜 전세선인지 아니면 대리점 역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스타 콘코디아 뭐 등등 그런 여객선의 선사는 이제 외국 회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리점으로 이제 역할만 그 운항사하고 여객들하고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수료만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운항사가 되면은 그 한 번 가는데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을 우리가 다 운임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책은 외국의 크루즈선을 우리나라 인천항 또는 부산항에 기항을 하게 해서 그 크루즈선에서 승객들이 백화점에 와서 이제 소비를 하도록 하는, 그래서 소비 진작을 시키는 그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크루즈선을 진짜 운항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배를 건축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항사가 되면 그만큼 이제 매출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꼭 우리가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보니까 이런 이제 펜스타 같은 데에서 크루즈선 하나를 통째로 빌립니다. 빌려갖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운항사가 되는 거죠. 자기가 여객들로부터 운임을 다 받고 자기는 빌린 값만 그 선주한테 빌리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크루즈선이 진짜 만들어지면은 여객이 3,000명 타고 그 다음에 그 승무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고용 효과도 있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 위동항 타고 이렇게 그 크루즈를 해보니까요. 지금 뭐 크루즈라보다 세미 크루즈죠. 우선 좋은 점이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요. 대접. 거기는 이제 탈 때도 보면 선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에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내려갈 때도 감사합니다. 비행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기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가니까 뭐 3박 4일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웃고 놀고 뜨고 하니까 너무 친숙해져요. 그리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런 정 같은 것이 새롭게 이렇게 솟아나서 크루즈가 진짜 좋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생 이막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여기 면허 있죠. 선장 면허입니다. 선장 제 얼굴입니다. 다른 사람 면허 아니고 제 면허입니다. 제 면허인데요. 한 달 전에 다시 재발급 받았습니다. 제가 선장 경력도 있고 현재 유효한 선장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현직 선장입니다. 변호사들이 변호사 협정 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도 하듯이 저도 선장 면허를 가지고 우리 대학교 교수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달에 사실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었어요. 그때는 제가 동아일보에 뭐라고 썼냐면 전 선장 면허가 없기 때문에 선장 면허를 발급받아서 지금 우리 대학교 로스쿨 교수 선장. 그래서 이 선장 면허를 가지고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 크루즈선 2024년 9월부터 타려고 하는데 그 크루즈선에 선장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운항하는 선장입니다. 배를 진짜 이렇게 몰고 배가 뭐 사고 안 나도록 하는 선장이고, 또 한 명의 선장은 이제 여객 담당 선장이 있답니다. 이 3,000명 여객을 총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녁에 파티할 때 파티에서 인사만 하고 또 무슨 춤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춤 같은 거 저지고 하는 그런 선장, 또 대화도 하고 칵테일 파티 할 때 그 선장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춤을 잘 못 춥니다. 지금부터 춤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랑선장 진짜 선장은 우랑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군에서도 보면이 있듯이 우랑선장 하겠다 했더니 김 교수님 지금 선장 이미 안 한 지 92년부터 안 했는데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선장 안 했는데 우리가 우랑 자체는 베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객 선장은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2024년 9월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정년퇴직 지금 5년 동안 다음 주에 들어갔는데 이제 정년퇴직 하고 난 그 다음 날이 이제 2024년 9월입니다. 아는 데는 되나요? 네? 아는 데는 되나? 좀 만들어야 됩니다. 펜스 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치란 미션 원목을 구성하는데요. 이 원목선 대단히 위험합니다. 원목선 진짜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호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세월호가 이제 사고 난 이유가요. 요 배는 보면 요 위에 뭐가 실었지 않습니까? 그죠? 배는 원래 이 위에는 안 싣도록 돼 있어요. 그럼 밑에다가 실으면 이게 무게가 밑에 깔리니까 우리가 오뚜기 같은 거 들면 힘을 주면 제자리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다 지금 많이 실으면 위에 무게가 있으면 오뚜기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원복선도 이 위에다가 짐을 싣습니다. 왜냐면 원복은 무게가 안 나가지고 가볍죠. 원복은 철강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철강보다 같은 요 부피라도 요만한 원복 하나하고 철강 하나하고 하면 철강이 무게가 한 100배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에 실었는데 배가 이제 가라앉는 그런 깊이가 철강을 실으면 배가 쑥 내려가는데 원목은 조금밖에 안 내려가요. 그럼 아까 본 로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헐수선 그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선주랑선 그걸 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더 가라앉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저 위에다가 싣는 거죠. 그래갖고 저 위에다가 이제 화물을 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목선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숨수단을 좀 이상하죠. 표현이 목숨수단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원목선 옛날에 그 보르네오에서 원목선 싱카라고 있었어요. 그 싱크 싣고 오다가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침몰됐어요. 60년대 70년대 동명목재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로드라인 우리가 이제 제대로 교육 안 받았을 때는 이 로드라인 헐수선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싣고 오다가 엄청나게 그 침몰이 많이 됐어요. 자,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재밌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콜롬비아 강이라고 그 미국의 이제 그 포틀랜드 주하고 이제 워싱턴 주 사이에 큰 강이 있어요. 그 굉장히 깊은 그 산에서 원목을 베가지고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라프팅을 해서 가져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라프트 해둔 원목들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배에다 이제 싣는데 우리가 일정한 정도 되면 더 실으면은 배가 위험하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화주들이 막 일등항에서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끌고 제자리에 올라가는데 비용이 운송비보다 더 든다고 제발 좀 실어달라고 하죠. 막 뇌물로 막 줘요. 근데 그때 몇 개 더 싣고 가면은 배가 막 전복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원복선은 굉장히 이제 배가 이렇게 움직임이 천천히 돼서 배 생활하기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들 배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살기 생활이 편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도 천천히 움직이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것도 힘을 주면 바로 돌아와 버리죠. 그럼 배에서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막 움직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안전한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는 배는 이게 보건성이 나쁘기 때문에 옆에서 횡파를 맞으면 배가 세워버립시다. 그래서 제가 원목선을 참 많이 봤는데 그런 이제 위험을 많이 감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적도의 불금선을 찾아보는데 여러분 이제 적도에 가면 바람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범선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선이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선원들이 이제 바다 용왕님한테 절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넵튠스 레벨이라고 이제 적도제라고 명명이 됐고 이제 한국해양대학에서 그 축제 이름이 5월달에 적도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는 이제 스트레이킹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에
뉴욕을 중심으로 이게 스트라이킹이 일어났어요. 스트라이킹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벌금 먹고 대학을 달리는 겁니다. 자기 그 불만을 이제 사회에 표출하는 건데 우리 선배들이 이제 실습을 가가지고 그걸 배워온 거예요. 제일 먼저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해양대학에서 스트라이킹을 제일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축제할 때 이제 저녁 한 7시쯤 되면 이제 캠프파이어를 해요. 그러면 뭐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흰 제복 입고 또 그때는 이제 해양대학 들어오기도 엄청 어렵기 때문에 막 부산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죠. 그러니까 막 파트너들이 전부 해양대학 교생들 파트너로 이렇게 해양대 축제 오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면은 막 저기 멀리서 막 소리가 나는데 뭔가 이제 벌금 쓴 사람이 쫙 지나갑니다. 그 스트레이킹을 하는 게. 그럼 막 여성들이 막 엄마야 그러면서 막 놀랐는데 손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동아일보 기자한테 야 이거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야 정말 큰일 나지 않냐 했더니 아 교수님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해서 그 기사로 나갔는데 뭐 다 애교로 봐주신 것 같아요. 근데 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적도라는 게 한자가 붉을 적자예요. 이퀘이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붉을 적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 배에 올라가면은 적도에 지날 때 뭐 선장들이 처음 올라온 3등 행사 빨리 그 적도에 그어진 붉은 줄을 빨리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속 보고 있는데 붉은 줄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줄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바다 어떻게 줄을 그러냐? 해도에 붉은 줄이 있어. 해도를 봐 이렇게 우리 권리주는 수단으로 적도에 붉은 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시장의 뭐 또 다른 주인공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선원들이 1960년대 70년대 외화를 엄청 많이 벌어왔습니다. 사실 그 파독 광부라든지 간호사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벌어왔어요. 근데 선원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한번 배워보세요. 5만 명이 해외 취업 선원들이 한 해에 말이죠. 5천억 원을 벌어왔어요. 5천억 원.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그리고 선원들은 또 바다에서 목숨 잃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도에 가면은 그리고 선원 위령비 같은 게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한 3,000명 정도, 3,000명 정도로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3D 업종이고 우리 육상에 있는 공급도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런 이제 큰 하나의 산업을 이루어낸 데는 이 해양대학 나오신 바다 사나이들이 경제 정신이 있었는데 서명기라는 분이 계세요. 해양대학 인기분인데 해양대학 교수하다가 자기가 사직을 하고 또 해양대학 나오는데 옛날에 자리가 없으니까 배 탈 데가 없으니까 신문 기자하고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을 건너가가지고 이 쌍코라인이라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자기가 부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송출을 태웠어요. 송출 선원 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일본에 부장으로 있으면서 일본 배에 한국 선원들을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때 5만 명까지 가서 우리나라 송출 선원들이 크게 이제 성장을 했고 여기 송출 선원 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해운을 지금 일으키게 된 주역들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송출 선원 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국정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송출 탔습니다. 여기에 기욱시에 그때는 이제 외국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왕, 정치원, 그다음에 뭐 편자환, 편자환 기억나시나요? 한때는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뭐 비형 간염인가 이 간염이 막 엄청 심했어요. 근데 중국의 편자환 보면 다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의 편자환 사서 또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죠. 중국에서 한 10만 원 들여서 사면 우리나라 오면 30만 원 했어요. 수익이 짭짤했죠. 그리고 초이스 커피 여기 기억나시나요? 우리 옛날 초이스 커피 80년대는 엄청 인기 있었어요. 그 초이스 커피 막 몇 병씩 사오면 선물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다음 카세트 플레이어 지금은 완전히 지금은 많은 건 아닌데 옛날에 그 카세트 플레이어들 조금씩 개발되는 거 하나씩 사오면 일본에 아키하바라 가서 말이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추억에 잠기게 되어버렸는데 이때는 선원들 봉급이 좋아가지고 1년 성선하는 선장들이 이제 엄마 아파트 한 채를 살 정도의 봉급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당시 이 선원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것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그다음 이제 레이더부터 우선 징소리 레이더.